오늘도 알토란 같은 지역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서울 명동거리에 중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인데요. 네, 오늘 이슈 리포트에서는 서울 시내 관광지의 현 상황과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이후의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진중, 김대우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호텔과 면세점이 밀집해 있는 중구 퇴계로 일대.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로 일대 교통이 몸살을 앓았던 예년과 달리 현재 모습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개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중앙길. 이곳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 수는 변화가 없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상인들이 체감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없어요. 많이 없나요? 네, 일본인밖에 없어요. 아, 평상시하고 얼마나 많이 줄은 것 같으세요? 7, 80%? 7, 80% 줄었나요? 네.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화장품 매장과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예약을 받던 식당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있긴 있겠죠. 워낙에 중국의 관광객이 줄고 동남아가 느니까 요즘. 이제 슬슬 풀려야 되는데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주부터 조사를 나오셔야지 지금 나와도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중국인 관광객 10명 중 9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명소로 꼽혔던 명동.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명동 일대 관광업계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지금 실제로 명동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15일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구청은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다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관련 업체 대표들하고 이 상황을 한번 주시를 하고 점검을 하는 이런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라든지 외식업 대표라든지 관광 특구에 대한 그 대표단 또 전통시장의 대표단들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나 또 상황을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15일을 기점으로 예약단체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한 일대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1년 176만여 명이었습니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중국인 관광객은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지난 2015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 추세를 겨냥해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는 중국인 관광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 판매 점포는 물론 음식점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집중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중국어로만 홍보를 하는 점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在这里让您1分钟买到所需1小时看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관광지 내 일부 영세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끊길 경우 문을 닫는 점포도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희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래 그냥 간단하게 100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30에서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힘들면은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국인 관광객에 치우쳐 있는 서울의 관광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수요에 맞춰서 우리는 그것에 응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좀 상당히 많았잖아요.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반드시 위기는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또 이 마이스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양적 관광의 발전만이 아니라 질적 어떤 전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르스에 이어 또다시 불어닥친 서울의 관광 상권 위기.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여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스완 현상이라고도 하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면 전혀 대책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관광 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라고 하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 수요의 다변화를 모색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결국 최순실 사태가 발판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됐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지역판 구정농단 사건입니다. 중구의 김기래 의장의 구유지 매매 중개 수수료 관련한 직권남용과 전횡 의혹 사건인데요. 궁금하시죠?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8월 불법으로 작성된 지불이행 각서입니다. 각서의 이해 당사자는 관내 부동산 업자 A씨와 인천시 백석동 212번지 일대 당시 소유주입니다. 땅 주인이 해당 부지를 중구청에 매도하면 중개수수료 2천만 원을 실제 거래 중개인도 아닌 A씨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각서는 작성 한 달 전 중구의회에서 중구청에 쓰레기 차고지 부진 매입안이 1차로 부결된 후 작성됐습니다. 지불 이행각서 작성 후 2차로 또 부결되자 땅 주인은 A씨에게 항의성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해당 서류에는 김기래 중구의장의 전횡과 A씨의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A씨는 지불 이행각서 작성 당일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내용 증명에 따르면 자신이 김기래 의장과 친분이 있고 부결된 이유도 자신이 중개업자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자신을 구유지 매입 계약에서 배제하면 의회 승인을 못하도록 김 의장으로 하여금 회방을 놓겠다고 협박합니다. 결국 매도 지연으로 속이 타던 땅 주인은 지불 이행 각서를 작성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쟤네들이 부동산 그쪽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의회는 승인 의결만 거치면 되는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라서 정치인들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선불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김 의장의 도를 넘어선 개입은 이미 구유지 매입안 1차 부결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5월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A씨를 구유지 매매 거래 중개인으로 넣어줄 것을 종용합니다. 이후에는 아예 중구청 주무부서의 팀장과 담당 그리고 A씨를 모두 부른 자리에서 A씨와의 거래를 강요하고 나섭니다. 부동산하고 지금 부동산하고 둘이서 지금 계속 막 괴롭히는데 만져만져서 지금 어렵다. 상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만 바로 이제가 전화를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막 그러더라고. 현재 김 의장은 해당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던 중개업자가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이 평상적인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는 어떤 것이며 이번 경우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자가 매매 대금이나 매매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서로 협의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의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고 아마 1억 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지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의장과 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중개업자로 넣어달라고 하면서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의 의장이 협박을 한 건데요. 얼핏 보면 이 구청이 민간인과 거래를 하는데 이 구의 의장이 어떻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나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구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쓰레기 차고지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장의 경우에는 다수표를 받아서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의장이 반대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통과가 어렵겠죠. 네, 또한 구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행정사무 조사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굉장히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공무원들한테는 구의장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니까요. 네. 네. 자, 이게 해당 기사는 이제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자들의 증언, 불법으로 작성된 지불이행 각서, 그리고 뭐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이 이제 고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관련자들의 증언부터 좀 살펴보면 구의지 매입안이 이제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김기현 의장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인을 넣어줄 것을 종용한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넣어달라. 이건 뭐 수수료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권 남용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직권 남용죄는 결과적으로 위험 발생이 발생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구유지 매입안이 1차 부결되니까 민간 업자가 땅 주인을 찾아가서 지불 이행각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네. 통상 지불 이행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중개를 하지도 않은 업자에게 2억 원을 줄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중개업자가 공무원이 매매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끼워준다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또 구의장에게 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 주게끔 도와주겠다. 또는 구의장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또 구의장도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용 증명이 사실상 고발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증명 좀 살펴보셨죠? 그 안에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 증명을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요, 의회에서 의결이 부결된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바로 토지 소유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민간업자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이런 협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공갈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지방 의원들의 이딴 비위에 연루되어 구속 등 사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스스로 자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도 좋은 후보 추천해야 되겠죠. 더 이상 지방 의원들이 소기의 경익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기의 경익기 되지 않았으면 하는 진심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윤리 강령을 보면 중구 의원은 공직자로서 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의장은 재선인데도 아직 못 보셨다면 다시 보시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티브로드가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한 연중기획 서울실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대문구와 종로구에는 3.1운동의 물줄기라 할 수 있는 유적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딜쿠샤인데요.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 일대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운동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의 의미와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강혜진, 이정윤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1897년에 세워진 독립문입니다. 독립협회를 조직한 서재필 선생이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증표로 세운 문입니다. 국민의 헌금을 모아 만든 독립문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서대문 독립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1907년 건립된 서대문 형무소도 서대문구 현저동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 통치에 저항하던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기 위해 일본이 세운 감옥입니다. 김구선생과 여운형, 강우규, 곽재기 등 독립운동가 6만여 명 이상이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철문으로 지어진 감옥과 고문할 때 사용한 도구, 벽관이라 불리는 형벌방 등 옥중 생활에 뼈아픈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홀딱 벗고 문 앞에 선다. 정신없이 달려가 문 가운데 놓인 허들을 훌쩍 뛰면서 입을 벌려야 한다. 뛰는 것은 학문에 감춘 것이 없다는 것이요. 하는 것은 입에 문 것이 없다는 증거다.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다니다간 벼락이 떨어진다. 유관순과 이병희, 김나열, 최용신 등 여성 독립운동가 180여 명도 옥중에서 독립을 외칩니다. 이처럼 예국지사들이 투옥하면서 순환을 겪었던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 교육 현장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던 장소이라 소위 네거티브 문화유적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공간 안에서 들어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희망을 이야기했고 독립을 이야기했고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딜쿠샤입니다. 1923년 AP통신기자로 활동한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가 건축한 집입니다. 외신기자인 테일러는 1919년 3월 3일 고종 황제의 전통 장례 행렬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3.1운동 전야인 1919년 2월 28일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태어난 경성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돕던 테일러는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1942년 일제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현재 딜쿠샤는 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딜쿠샤에 살다 어렵게 이주하는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명소라고 인정합니다. 어렵게 이주를 하지만 뭐 유명한 테일러 분이 3.1운동 하고 그랬다는 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그 유적을 여기 진열을 하고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증이 어려워 문화재 지정이 지연됐던 딜쿠샤는 테일러 부부가 남긴 유물과 생활 자료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이 부분을 취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조선 총독에게 이제 항의를 해서 재발 방지 조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한 분입니다. 이처럼 독립과 민주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3.1운동 유적지는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그리고 이곳 딜쿠샤까지 서울시는 지역에 남아있는 3.1운동의 명소를 연결해 독립운동 유적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독립운동 유적벨트는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교육 현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선 서울시는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를 거주 당시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종로 북촌 일대 3.1대로는 3.1운동 대표길로 조성합니다. 3.1대로는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독립운동 유적벨트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입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념관 건립이 지지부진하자 서울시가 적극 나선 겁니다.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지난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했습니다. 샹하이와 충칭 등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민들은 지금 모금운동까지 벌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이 임시정부 기념관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서대문구의회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서대문 형무소가 위치해 있고 독립문 딜쿠샤 등 독립운동 유적지와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기념관 부지는 서울시 땅으로 시는 땅을 제공하고 구의의 이전 비용 22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국립시설로 짓느냐, 시립시설로 짓느냐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임시정부 위상을 고려해 국가시설로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 현행법상 국유지에 임정기념관을 지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시설이 되고 시유지에 지으면 시립시설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구의회 부지를 국유지와 맞교환한 뒤 정부가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이고 임시정부 정부 수립한 100주년이 2년으로 다가왔는데 정부에서 뭔가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는 국가사업이 아니며 국유지와 교환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시유지에 먼저 기념관을 짓고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대토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운영은 국립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운영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를 원하면 그 양재동에 있는 매형기념관처럼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임시정부 기념관이 오는 2019년 완공되려면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빨리 이곳이 하나의 독립운동 성지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와서 그야말로 역사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체감하는 그런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유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종합경기장이었던 동대문 운동장. 1925년 경성 운동장으로 시작해 해방 후 각종 행사를 열었던 서울 운동장으로, 이후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뀐 뒤 2007년 철거되기까지 82년 동안 스포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2조 제27대 인군이시고 순정 황제께서는 그 한많고 파란 많은 생애를 끝마치시는 날이었습니다. 1926년 백성의 통곡 속에 순종 황제의 영결식이 열렸고 1929년에는 현재 전국 체육대회인 전조선 경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전 한국 야구의 꽃은 고교 야구였는데요. 이 고교 야구의 주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외에도 송기정과 차범근 등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이곳에서 땀을 흘렸는데요. 근현대 스포츠의 메카, 그 공간은 사라졌지만 그곳에 얽힌 기억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상 화제의 키워드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